안녕하세요. 저는 민영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개인이 그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즐겁게 자신을 경영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나와 조직의 성장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유쾌한 리더의 즐거운 자기 경영입니다. 자, 오늘 즐겁게 일하는 일터, 또 즐겁게 일하는 개인이라는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즐겁게 잘 경영하는지에 대한 짧지만 긴 이야기, 또 단순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일단 직장인에게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와인 이렇게 즐겨 드시거나 하는 일 별로 없으시죠? 평상시에 와인 잘 안 드시잖아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보통 뭐 마십니까? 소주나 맥주 쉽게 드시는데, 이제 보통 왜 소주나 맥주를 즐겨 드시냐라고 한다면 뭐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 쉽게 취하는 가성비를 갖고 있어서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보다 소주가 좀 좋은 이유는 고르기가 좀 편하죠. 보통 소주, 맥주는 원하고 마시는 주종이 정해져 있는데 와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요청하면 메뉴판을 봐도 모르겠죠.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해서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또 와인은 또 경매에도 자주 출품이 돼서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더비 경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2대 경매가 있어요. 홍콩에서 열렸었는데 와인 한 병이 소개가 돼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샤토 라피트 로드쉘드라는 와인입니다. 1869년산 와인인데 이게 그날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더비 경매 역사상 한 병이 출품되어 기록한 역대 최고액 낙찰가를 지는 와인이 바로 이 와인이었었습니다. 보통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와인은 이제 몇만 원대, 저렴하면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와인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와인 역대 최고액으로 낙찰됐다라고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략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을까요? 한 병. 2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입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얼마냐면 2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중국의 갑부가 낙찰을 받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럼 이 사람 집에 가서 이 와인을 이렇게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럼 이유를 뭐냐고 여쭤보게 되면 뭐 아까워서, 혹은 뭐 나중에 다시 되팔려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마시진 않았고요. 못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못 마셨냐면 너무 오래돼서 또 와인의 본연의 맛을 잃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 앞에서 만 원, 2만 원이면 마실 수 있는 좋은 와인이 많은데 먹지도 못하는 와인이 무려 2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와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주변에 와인을 공부하거나 또 와인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이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좋은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포도주기 때문에 이게 좋아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될까요? 포도 품종이 좋아야 된대요. 근데 품종만 좋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토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테루아라는 것은 이제 토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와인을 만드는 모든 환경을 통칭해서 테루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것도 테루아에 포함이 된다. 와인은 숙성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그 와이너리의 브랜드 가치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와인에는 어떤 문화가 입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정리가 된다. 이 중에선 어떠한 요소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다가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품종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와인 말씀을 처음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조직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작용을 해야 돼요. 그걸 5가지 요소로 대입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 품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 중에서 조직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핵심 자원을 여기 계신 분들 비교해서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이 훌륭해야 되는데 뭐 객관적으로 좋은 자원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조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합이 맞는 그런 자원들을 이 자리에 모신 거죠. 그러니까 자원만 훌륭하다고 조직의 성과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라는 환경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 하나, 어떤 직무나 또 역량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훈련이 수반이 되어야만 성과가 올바르게 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여러분 조직의 브랜드 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조직에는 즐겁게 일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5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요소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조직이 성과를 내게 되면 인적 자원부터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이 성장하고자 할 때는 조직이 성장해야 되고 또 조직이 성장을 통해 성과를 내게 되면 또 개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호 연결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 카페 브랜드의 직영 내지는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윤리적인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이 크게 뉴스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카페에 방문한 손님들을 몰래 촬영해서 개인의 SNS 계정에 올리고 그것에 대한 개인 품평을 적어 놓은 것이 크게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맹점의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계정에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카페 브랜드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관리를 나섰던 것. 개인의 어떤 문제가 조직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반대 사례로 뜨겁게 달궜던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감정 노동 문제로 인해서 도시락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최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감정 노동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고객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어떤 권리를 내세운 이름하여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원도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 고객 또한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자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서비스 안내문이었었습니다. 이것 또한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즐겁게 일하는 것이 조직 성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조직에 있는 직원 몇 명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또 홈쇼핑의 판매 창고가 닫히는 그런 연쇄적인 일들. 조직에 있어서 2-3명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협력사들까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이 개인이 조직과 무관하지 않는 동행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과하고 관련이 있고 또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 성과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노동 생산성이나 직무 만족 또 즐겁게 일하는 일터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팩트 또한 우리가 공감하는 공감대로서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시간은 긴데 노동 시간은 긴데 그거에 따른 만족도는 떨어지고 직무 스트레스는 많이 보유하게 되고 나라 전체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일함으로써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포도 품종 같은 건강한 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포도는 누군가 관리해 주지만 사람은 누군가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경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은 일터에서 즐겁지 않게 일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도 더디고 조직의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그들은 언제 불행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올 때라는 답변이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직장을 원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원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에서 주는 메시지 또한 개인이 즐겁게 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성장하고 또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성과가 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즐거운 일터는 그냥 재미있게 일하는 일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조직이 성과를 내고 개인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일터가 바로 즐거운 일터. 즐겁게 소통한다는 의미도 재미있는 소통을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이 공유가 되어 소통의 성과가 나는 것이 즐거운 소통이죠. 그래서 오늘 즐거운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재미있게 일하는 일터라기보다도 함께 성과와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자기 경영은요,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와 책임을 완수해가며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능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의 경영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즐겁게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그걸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일이라는 것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고통보다는 쾌락에 많은 더 추구를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기심의 추구.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에 흥미를 잃게 되는 변화의 대처라는 부분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가? 직장 생활 중에 당신이 불행하다 생각되는 순간, 아까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과가 안 나올 때라는 것보다 적은 응답률을 보였던 항목들은 비교당하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그로 인해서 월급 받을 때 한숨이 나오거나 할 때 직장인은 불행감을 느낀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대망의 1위, 직장인들은 언제 불행감을 느끼는가? 저 언제 느낄까요? 계신 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언제 불행감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2위,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셨고요. 언제 불행감을 느낀다라고 했냐면 정말 재미있는 답변이기도 한데요. 씁쓸하고 재밌습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불행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제일 크다, 불행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답변에서는 매일매일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이성적인 접근으로 얘기하자면 불행감을 매일매일 느낀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퇴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직장의 필요는 하나, 이불을 걷고 일어나 쉬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이 불편한 도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학창 시절에도 학교 다니는 거 썩 즐겁지 않으셨죠? 아침에 눈 뜰 때 막 학교 가고 싶거나 그런 마음 별로 안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학교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건 동의는 하나, 누워있는 그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지 그것을 깨고 나와서 불편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출근한 아침마다 괴로우니 퇴사는 안 되고요. 그래도 일의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적인 요구를 하던 때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이 그렇게 감성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일은 원래 힘들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편이 더 옳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역사서가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팔린 역사서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첫 단원에 보면 창세기라고 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께서 어떤 동산을 무상 제공했다. 무슨 동산인지도 아시죠? 그 동산, 에덴 동산. 남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노동행위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종의 무상복지 시스템을 제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류가 이기심에서 기인한다.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를 굳이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분노한 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내는 인간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죠. 그리고 이제 벌을 내립니다. 여성에겐 출산이라는 벌을 내리고 남성에겐 어떤 벌을 내려요? 노동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고로 노동이라는 개념은 벌에서 기원하였다. 사실 인간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신은 온 세상이 깨끗하라고 하면 깨끗해지죠. 더 이상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것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삶, 이 노동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신의 힘을 갖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기심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차원에선 일은 곧 형벌에서 기원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4가지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날생자, 태어나는 고통을 생고라고 하고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로 병사라는 4가지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고통을 또 겪고 사냐면 직장 출근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시죠?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진짜 없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시죠. 원증해고라 그래서 원수를 만나는 그런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애별리고라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의 가진 능력이 크지 않은데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얻는 박탈감 따위의 고통도 있고 또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고통 또한 있지요. 그래서 인생 8고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8가지 고통의 연속. 그게 삶인데 그 근간을 이루는 노동행위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곧 노동행위는 고통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수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억울합니다. 직장 생활은 버리고 우린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란 얘기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즐거울 때가 있으시죠? 보통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던가 휴가 계획을 세운다던가 성과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할 때 직장인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은 답변을 준 내용들이 취미 생활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럴 때 저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저는 이응희응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응희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응희응. 여행. 저 다음 주에 그래서 여행 갑니다. 부모님 모시고. 근데 여행을 자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또 이응희응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는 이응희응. 네,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도 영화관에 갔다 왔거든요. 2시간 동안 이게 불 꺼진 극장에 앉아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던 없던 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즐거움을 많이 추구합니다. 2시간 정도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옆에 서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도 즐거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즐거웠습니다라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은 별로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영기 씨 당신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막 즐기는 관객이었기 때문에 마냥 즐거웠겠지만 난 영화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므로 한 개도 즐겁지가 않았다. 오히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는 관객으로 존재하기 위해 무엇을 지불했습니다. 뭘 지불했습니까? 돈을 지불했죠. 그분은 무엇을 벌었어요? 돈 벌었죠. 즐거움은 쓰고 고통스러우면 버는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즐거우면서도 버는 일 별로 없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억지로 쓰는 일은 별로 없다.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 그 이유도 즐거우려고 하는 삶 자체에 투자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죠. 그리고 퇴근 후에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근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도 얻고 월급을 받아 돈도 벌었다면 이건 2번 즐거운 거죠.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번외로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둘 다 즐거운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삼겹살이 맛있게 익고 있는데 삼겹살은 뭐랑 먹어야 제맛입니까? 똑같네요. 우리 다 한마음 한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퇴근 후에 동료들과 소주 한잔 하며 삼겹살을 집어 먹으며 인생 얘기, 개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즐겁죠. 예전에는 이것을 직장 생활의 한 축 내지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일과 따위로 치부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행복은 어떤 달성해야 되는 목적 따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행복을 행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철학자들은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적 따위로 인식했다.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큰 것이 아닌 어떤 부산물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패러다임은 어떠냐면 행복은 생존 과정에서 때때로 겪는 그런 부산물,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 삶에서 고통과 행복을 고루고루 느끼고 있는 당신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삶과 일이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편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째,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담배를 다 피고 꽁초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운전하고 차에서 담배를 피다가 차창으로 또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이런 사람은 왜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걸까요? 차에 담배 꽁초를 버리게 되면 본인이 그 꽁초를 다시 치워야 돼요. 이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치움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편하고 좋지요. 그래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아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편하게 해서 꽁초를 버렸지만 환경이 또 어지러워지고 그것으로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지요. 돌고 돌아 본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인간은 굉장히 시야가 짧은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기업 또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심하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낮춰서 마진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심으로만 본다면 이윤 창출의 목적만 가 있어서 원가를 좀 절감하고 마진을 늘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고용도 창출해야 되고 사회 공헌도 해서 이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기업만 이기심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사회가 이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병들게 되죠. 이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가를 절감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서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이윤 창출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니시냐고요. 이게 1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직장에 다니시는 겁니까? 이 회사에. 그럼 제가 이제 면접관이라고 가정할게요. 경험 쌓으려고 우리 회사를 수단으로 여겼군요. 입사 금지입니다. 자, 다음.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회사를 수단으로 여기셨군요. 입사 금지입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습니까? 합격. 회사에서는 어떤 포도 품종을 원하냐면 이 회사와 함께 성과와 성장을 이룰 사람을 원하죠.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신 분과 함께 일하고자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라는 거냐면 그 일을 하라. 근데 대부분이 나의 경험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수단으로 여기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서 보였던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이기심처럼 개인만 잘 되려고 들어온 개인이 어떻게 개인만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개인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의 경험, 나의 발전, 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개인이 어떻게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들어오죠. 60.3%가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보면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요성이 많이 발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본인의 성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모바일만 켜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기사를 다 읽어보십니까? 필터링해서 읽어보십니까? 필터링해서 읽어보죠. 어떤 것을 보고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헤드라인, 제목을 보고 필터링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기사를 많이 판매하고 싶다면 기사라는 본질보다 제목이 더 중요해진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스갯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사례라고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음식이 싱거울 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음식이 싱거울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간을 해야 됩니까? 신문입니다. 뉴스 기사예요. 음식이 싱거울 땐 놀랍게도 소금을 뿌려라 라고 기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뉴스에 나올 만한 기사에 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요 좀 자극적인 기사를 소위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언론인 내지는 언론사를 만나게 된다고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보고 무심코 클릭을 했었을 때 그 기사를 송출했던 사람 내지는 언론사는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결국 다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조어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양산한다고 해서 그런 기자들을 세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입에 붙이기도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쓴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럼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가를 본다면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 서클에 보면 무슨 직장을 어떤 일을 하는가로 보지 말고 그것을 도대체 왜 다니는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면접 시뮬레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직무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무엇을 벌어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래. 그래서 본인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만 성장과 성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 변화지처를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파트입니다. 예전에 이런 TV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SBS가 90년도 초반에 개국을 하고 나서 공중파라고 하는 지상파 TV의 채널이 대략 한 5개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즘에 이제 이런 TV 보시죠. 예전에 다닥다닥 돌리는 아날로그 TV를 봤었을 때는 시청률이 웬만한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40% 이상, 또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건 6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 거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채널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편안하게 몇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고 재미있으면 집중하고 재미없으면 방송국을 탓하죠. 그랬던 시대에서 이렇게 채널이 많아진 시대. 집에 채널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이상하죠.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채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젠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여행은요, 여행사 상품을 보고 고르면 되는 쉬웠던 시대에서 소비자가 직접 여행을 설계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 입맛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두루두루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뿐만 아니라 관심도, 트렌드함까지 반영하는 T자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제공받는 시청자 혹은 여행을 선택하는 소비자만 행복해졌는가? 공급하는 분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추면 수혜자가 우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도 골치 아파졌죠. 무엇을 보고 여가를 즐겨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폭넓게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큰 이득을 얻을 것이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한 예전과 다르게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죠. 개인이 개인을 스스로 더 전문가답게 경영을 해서 얻는 것을 취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나오는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1985년도에 전국적으로 9,000개 매장을 가지고 직원 수만 4천만 명에 달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였냐면 DVD를 대여해주는 DVD 대여업체. 이름도 블록버스터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용어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었는데 대적할 만한 경쟁사가 없었거든요. 97년도에 한 개의 매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DVD 대여업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경쟁 구도였었는데 이 회사가 취한 전략이 뭐였냐면 80년대에는 직접 찾아가서 보고 고르는 시대였다면 97년도는 집에서도 고를 수가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죠. 집집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서 고르고 결제를 하면 집으로 DVD를 보내주겠다라는 우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몰리기 시작을 했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는 우편으로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결제하고 집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나라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거든요. 친숙한 넷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젠 자체 컨텐츠를 제작해서 일반적인 보급이 아니라 제작하는 제작사가 되었죠. 회사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발전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이 이 변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요구에 그때그때마다 최적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장실 한번 가보셨으면 휴게소 몇 군데하고 기업 연수원에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좌변기에 앉아서 제가 촬영을 직접 한 건데
락 잠금 장치입니다. 이거 변신해요. 이렇게. 그 위에다 뭘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커피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가끔 왜 커피를 올려놨냐라고 하는데 그냥 촬영하려고 들고 갔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커피를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커피를 올려놓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폰이나 커피를 들고 출근, 퇴근 혹은 화장실을 출입하는 행위가 잦습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소한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누군가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요구의 반영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유추해서 그 니즈를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게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화 대처라는 것은 커다란 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 중간중간에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최적의 것으로 반응하는 능력, 이것을 개인의 변화 대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변화 대처가 가능하려면 능동적으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직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의 근본적인 사고를 했을 때 이 변화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짐 콜린스도 위대한 기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몰락을 경험하는 것은 원칙 없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이 단계를 거쳐 어떤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4, 5단계는 자연적으로 추락하는 단계를, 몰락하는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성장이 더딘 사람은 늘 변화에 갈망합니다. 문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이죠. 잘 나가지 못하는 개인은 잘 나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변화를 준비하는데 이미 안전 궤도에 오른 사람들이 변화 자체에 둔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것은 쇠우치의 녹과 같아서 노동보다 심신을 더 소모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걸 안에 들어가는 것, 차라리 노동이 덜한데 노동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성장을 방해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조직과 함께 오랜 성장과 성과를 추구할 거라면 제자리에서 눌러붙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능동적인 변화 대처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는 개인의 생기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능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